네, 공룡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네, 언젠가 너무 몸집이 커서 지구에 적응을 못하고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공룡이 다시 돌아와서 AI 시대에 적응해서 다시 그 인류를 대체하려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어요. 월마트, 유통 공룡이잖아요. 근데 매장 엄청나게 크고 덩치는 크고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일종의 텔레비전 같은 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월마트가 돌아오면서 지난주에 AI 거품도 많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다 잠재웠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고 덕분에 월마트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AI 기업들도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더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마트가 진짜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었나요, 근데? 아, 계속 있었나? 매장은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마트들이 있고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아마도 이런 구매 행위를 대체하면서 마트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는 그런 담론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활발해졌었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마트가 사라졌나요? 아니 그래도 옛날에는 자 우리 좀 먹을 것 좀 사볼까 그러면 다 그래 뭐 이마트 갈까 아니면 뭐 편의점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쿠팡이야 네이버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좀 월마트가 왜 다시 조명을 받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트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뭐 세 군데 정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살 길이 있겠구나.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헛살아 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용진 부회장님 좋아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월마트는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뭐 이제 모두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미국 경제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소비는 안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증시 활황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서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절에 지난주 목요일에 월간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은 7,097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늘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늘긴 늘어도 한 0.3% 정도 늘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 늘었으니까 많이 는 거죠.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거는 소비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이 견조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같은 날 또 이제 이걸 또 다시 뒷받침하는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2분기 매출이 1,69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도 8.5% 증가한 건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승을 좀 뛰어넘은 상회한 거죠. 거예요. 상회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랐고요. 6.58% 그날 당일에 올랐는데, 이게 벌써 올 초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38% 오른 상태입니다. 월마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가 아직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월마트.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연간 매출 증가율 그 전망치를 3-4%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75에서 4.7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아니 나 지난주에 기사 보다가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데 월마트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내가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 하는 데니까 엔비디아 주가 챗GPT 때문에 올라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마트에서 무슨 마트하고 이게 지금 마트에서 무슨 반도체 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트에서 파나? 마트에서 반도체 AI 3천만 원짜리 막 파나요 마트에서? 아니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일단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이제 월마트 경영진한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고객들이 분명히 재정 압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이 소비의 뭐랄까요, 양태를 약간 리디자인하는 재설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건 맞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월 구독료를 내면은 뭐 식료품 무료 배달, 뭐 할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고소득층들은 사실 잘 안 쳐다보던 그런 그 메뉴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식 물가가 상승을 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외식 비용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 월마트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이 식료품 가격은 1.1% 올랐으니까 외식비가 4배 올랐는데 외식비가 식료품 오른 것보다 4배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집에서 해먹는,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결국은 비용 절감이겠죠. AI를 도입해서 AI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데에다가 AI를 도입을 했냐? 뭐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지게차를 사람이 안 몰고 로봇 지게차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만 하고 있다. 인력 고용 수가 줄었겠죠.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많이 나르니까 맞습니다. 고지게차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팔레트 깔아가지고 이제 물건 옮기는 그 지게차를 로봇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 좀 줄었고, 직원들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도 AI를 도입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신기해요. 공급 업체랑 협상하는 문제에서도 AI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 할 것 같은데 협상을 AI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가서? 월마트 공급업체가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협상을 자동화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월마트가 월마트가 납품 가격 같은 거 협상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맞습니다. 월마트가 원하는 제품 예산 같은 거 갖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걸 과거에 거래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뭐 시기 이런 것까지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수량을 월마트가 제한하는 과정까지를 AI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입력하는 건데 그걸 자동화한 거예요. 자동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원래는 여기까지 하던 것도 뭐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주, 몇 달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던 작업이었는데 지금 뭐 며칠 만에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막 2,000건씩 협상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가능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공급업체들도 만족도가 75%였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까칠했는데 뭔가 뭐 사람보다 낫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만족하냐라고 물었을 때 만족한다는 답변이 이런 건 75%.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금방 답은 오겠네요. 뭔가 바로 우리가 오겠죠. 제안을 했을 때 즉 갑이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 을이 뭘 이렇게 요청했을 때 뭉개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 한 2달 뭉개고 있으면 회사 망하거든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런 거 힘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요. 식료품 공급망 관리에 AI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망 관리. 식료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신선 제품 같은 네네네. 것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팔리고 이게 재고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갖다 계속 이제 수치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월마트에서. 근데 외부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던 거를 외부의 이 예상 수확량, 대체 작물 공급원, 그다음에 뭐 적절한 구입 시기 이런 걸 갖다가 AI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이걸 공급망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 모든 AI 도입이 어떤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고 월마트의 최근 이 좋은 실적 향상에 이바지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전체를 자동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챗 GPT를 써가지고 AI 챗봇을 만들어서 고객 콜센터 대응을 했어요. 이런 정도를 보통 우리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사람이 하던 구매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거 다 AI로 바꿔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실적 얘기네요. 발표하면서 월마트 경영진이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 어떤 도우미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실적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마트의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트들이 그런 이제 전자쇼핑몰들을 이용하는 맞아요. 신세계에서 쓱닷컴하고 뭐 뭐 그런 거 이런 하죠.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분기에 월마트의 이커머스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것도 AI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에 그 생성형 AI가 뭐 엄청 작업을 많이 했대요. 데이터 생성한 게 8.5억 개라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5억 개. 5억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했으면 아마 인력이 100배는 더 필요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 스펙 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웹사이트랑 앱에서 음. 그 제품을 고를 때 마케팅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 데이터화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AI가 뭐 추려서 대응까지 하는 건데 스포츠 시청을 하기 위해서 TV를 사려고 해. 뭐 어떤 모델이 좋을까라고 이제 검색어 입력창에 넣는 거죠. 아, 소비자가요? 고객이. 아. 예, 그러면은 이 월마트 쇼핑몰은 관련 상품목록을 딱 추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고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방 조명 상태가 어떤가요? 아, 와, 이거는 이건 새롭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거품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는 막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지금 하는 뭐 이 챗봇의 문답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없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개선 결과를 월마트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론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무색해졌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품론을 진짜 실질적으로 타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하이테크 안에서 어떤 내부 알고리즘 안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을 거야 내지는 아니면은 그냥 챗봇 이렇게 단순 작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실 유통업체에서는 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던 셈인 거죠. 볼 수도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월마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아마존이었잖아요. 요즘 미국 사람들 보니까 검색을 구글에서 안 하고 아마존에서 막 하더라고요. 물건 살 때는 뭐 물건 검색을 왜 구글에서 해요? 아마존 가면 다 있는데 아마존이 점유율이 뭐 절반 이상, 50% 이상 된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아마존도 AI 엄청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커머스가 중심이고 그리고 뭐 월마트가 따라갈 수 있어요. 월마트랑 아마존이 사실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죠.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약간씩 진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월마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그런 기록을 내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홀푸드라는 그 유기농 슈퍼마켓 인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레쉬, 아마존 고 같은 어떤 작은 슈퍼마켓이나 그 편의점 매장을 내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접점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월마트하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혁신성을 무기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무인 슈퍼마켓 같은 모델에서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 4월에 사실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렇게 뭐 손바닥을 찍든지 뭐 QR 코드를 찍든지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계산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우스운 꼴이 됐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존은 그 이후로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의 모델은 월마트에는 없죠. 월마트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 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시스템을 아마존 프레쉬라는 그 신선 제품 파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뺐었어요.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습니다.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다는 거는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간 캐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 매장에서요? 네. 낯선데요? 인간 캐시어가 등장하고 또 뭐 요새 많이 하는 저 고객이 직접 셀프로 하는 계산대가 이제 등장을 네. 한 겁니다. 원래 카메라가 막 달려 있고 QR 코드로 찍어야 되고 막 선반에 무게 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게 아마존의 모델이었는데 약간 스텝백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이코노미스트가 아마존의 이 결정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은 식료품 판매자나 구매자들보다는 기술을 애호가들한테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는 대기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쇼핑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계산대에서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네. 정육 카운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인 수렵과 채집의 본능 막 밀치면서 문학적이다. 그다음에 이 향신료 그 뭐 조미료 또는 향신료 선반에서 일어나는 다른 미식가들과의 어떤 교류 행위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거기 서서 권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미국의 마트에서 생각해 그것도 그렇고 보면. 이제 살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얘기도 하고 이거 괜찮냐 뭐 이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일즈하는 분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요거 맞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식료품 매장 분야에서 지금 아마존이 월마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으로서는 예전에 하던 이 테크 중심의 그런 접근법에서 좀 떨어져서 약간 예전 모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월마트 매출 대부분이 사실 식료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한테는 사실 온라인에서 파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식료품은 10%에 불과한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봤을 때는 월마트랑 똑같은 접근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요즘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의 승리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료품 쇼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뭐 향신료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 약간 맡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질감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수박 두드려봐야 되고 그건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월마트 아마존 비교 구도라고 봤을 때 월마트가 월등히 크고 높습니다. 월마트 매장 미국에서만 4,700개라고 해요. 근데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아까 홀푸드랑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고 다 합쳐도 한 600개 정도거든요. 네, 뭐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얘기를 보면 이제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경우에 미국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아마존 프레시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미국인 90%가 월마트 중심으로 10마일 범위 내에 산다. 10마일 16km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근데 미국에 뭐 워낙에 땅이 큼직큼직하다는 걸 그렇죠. 생각하면은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식료품 매장에서는 오프라인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근데 왠지 많은 분들이 다 쿠팡, 로켓프레시 그리고 뭐 마켓컬리 이런 데도 있고 이게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결국은 이제 마트에서 이 식료품을 팔 때 집중해야 되는 것 또는 이제 역량을 좀 더 실어야 되는 부분은 고객들의 체험이 필요한 이 구매 행위, 구매 습관을 잘 이용하고 그거를 잘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온라인한테 시장을 뭐 상당 부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유통에 사용되는 오프라인 시설들, 매장이라든지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해서 AI를 활용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이 매장을 그러면은 전통적 방식으로 사실 예전에 그 매장을 가면은
롯데마트 가면은 한쪽에 이제 하이마트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뭐저 이마트를 가면 옆에 저 일렉트로마트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자제품은 온라인에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월마트의 그 2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광고 사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광고? 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월마트가? 아니면 광고 사업이라고 하면 광고 매출이 일어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광고가 월마트 수익의 7.5%였는데 이게 25%씩 연간 해마다 25%씩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비중이 꽤 크네요. 이게 광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2026년 되면 수익이 한 13%까지 되는 건데, 월마트가 그러면 무슨 광고 사업을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광고를 신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월마트가 광고를 한다. 그럼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 광고겠죠.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띄우는 광고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월마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적한 어떤 쇼핑 데이터라든지 쇼핑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타깃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한테 굉장히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사업에 월마트도 진출을 했습니다. 콘텐츠 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드라마 제작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네, 뭐도 생각이 나고 쿠팡 그러네요. TV도 생각이 나죠. 네, 쿠팡 플레이라고 TV 있죠. 그 애드투 하트, 애드투라는 게 결국 그 아마존 쇼핑이나 뭐 월마트 쇼핑하면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버튼에 써 있는 게 애드투지 않습니까? 네네. 애드투 하트라는 아주 짧은 드라마, 24부작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PPL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트가 만든 드라마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PL의 천국이고, 또 한 가지는 월마트가 스마트 TV 사업에 진출했어요. 여기 비지오라는 스마트 TV 제조사를 올해 2월에 이제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 TV는 사실 이 TV 자체가 광고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왜 스마트 TV 처음 나올 때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제품을 바로 리모컨으로 구매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 거기 딱 찍으면은 바로 그렇죠. 판매 사이트로 간다 이런 거죠. 월마트가 만든 TV니까 월마트에서 사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월마트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다가 그 TV에 나오는 어떤 제품이 월마트에서 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상상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였어요.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을까? 뭐죠? 궁금하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오프라인 매장이 바로 광고 플랫폼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월마트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TV 파는 코너가 아직 있긴 있대요, 월마트에. TV 파는데 가보면은 뭐가 틀어져 있습니까, 보통? 뭐 그냥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많이 야구 틀어져 경기,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 회사 제품 광고 같은 거 틀어놓고 그거를 광고를 트는 거죠. 텔레비전 매장에 틀어져 있는 거를 광고를 트는 거. 생각을 못 그걸 해봤어요. 유치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죠. 네. 돈 받고? 광고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마트 가면은 안내방송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안내방송 중간중간에 로고송이 나오죠. 그 마트의 로고송이 나오죠. 맞아요. 이마트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을 파는 거죠. 거기서 그냥 중간에 갑자기 광고를 파는 거죠. 라디오 광고 같은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그런 광고할 수 있는 조그만 화면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월마트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광고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갑자기 지금 오래 쇼핑하느라고 다리 아프시죠? 다리 아픈데 정말 특효가 좋은 새로운 영양제가 지금 B콘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는 지금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 익명화된 그러니까 이렇게 결제 정보 같은 건 익명화를 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광고가 저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이 데이터화하고 이러면서 광고 단가를 뭐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광고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월마트에 들어가 제품 납품할 거면은 광고까지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월마트에는 이런 그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광고주들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데 미국의 이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게 아직 한 85% 정도 된다고 해요. 직접 가서 보고 사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 중심이구나. 온라인 광고보다는 뭐 디지털 이 광고하는 게 훨씬 단가나 어떤 시장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건 맞습니다. 월마트에 거기 한다는 게 뭐 방송 나온다고 라디오 광고 한다고 뭐 얼마나 큰 돈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월마트로서는 기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 대형마트들 매장 많이 줄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제품은 많이 줄이는 것 같고 그냥 이마트나 이런 곳들도 매장을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은행 같은 데는 점포를 아주 빠르게 지금 줄이고 맞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마도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마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증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아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AI 시대에도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접점을 형성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기분도 드는데 난 쇼핑하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는 내 앞에 광고판을 들이밀면은 내가 이거 광고 봐주러 거기를 갔나? 결국은 이제 고민도 좀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상품인 거죠. 마트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지금 광고주들한테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죠. 적당히 해야죠. 핵심은 아니고 적당히 하자. 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네. 월마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된다. 이걸 잘 포착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디로 움직여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포착하면 AI 시대에도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월마트가 그 모범을 보여줘서 지난주에 증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혜연 리더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승병 박사 모시고요. 우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미국 대선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직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광복절로 지금 한 주 쉬고 오셨잖아요. 네. 2주 사이에 지금 세상이 사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직전에는 네. 중동에서 뭐 중동 전쟁 벌어진다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조금 말씀해 주시고 미 대선하고 연결시킨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다행입니다. 그나마 원래 뭐 이란이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인 하니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 다음에는 즉시 보복을 하겠다 이런 기세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적인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 보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대응 수위나 방법을 놓고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뭐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뭐 지난 2주 전에는 설마 그래도 너무 이게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한 방 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신 게 맞은 것 같네요. 네, 그때 계속 그런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저께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예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서 이런 좀 난처한 상황을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보복 대응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이런 딜레마를 갖다가 뭐 더 이상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테니까 일단 뭐 우리가 조금 참고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또 단순히 이렇게 좀 수단이 마땅치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미국 대선이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 지금 바이든을 트럼프와 이어서 해리스. 해리스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트럼프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지금 그 지지율에서는 상회하고 있고 물론 아직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단연코 해리스의 당선이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번 이란의 새로 이 대통령이 된 분이 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냐면은 지금 이란이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굉장히 지금 피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핵 협상 프로세스가 다 꼬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쪽이 이스라엘이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될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가 당황한 건가요? 어떤 그렇죠. 부분에서? 지금 계속 트럼프가 되는 걸 가정을 하고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틀어지고 있죠. 지금 그 틀어진 부분이 가자에서도 지금 굉장히 네네, 도드라지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네타냐후가 가자에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걸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빨리 하마스를 갖다가 탁 다 없애버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네타냐후도 딱 다시 기사회생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가자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소탕이 안 되면서 계속 지금 질질 끌게 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기분이 나빠갖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아예 이번에 그냥 그만두기로 한 거 해서 아예 홀가분하게 이번에 나의 마지막 치적으로 가자 지구의 평화만은 챙기고 가겠다 라고 해서 지금 또 블링컨을 계속 파견해갖고 가자 지구의 평화를 다시 이제 불러오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을 보내서 네. 좀 어떻게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계속 지금 중재를 하고 있죠. 뭔가 좀 휴전을 하고 인질 좀 양쪽에서 석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뭔가 좀 진전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블링컨 장관이 네타냐후를 찾아가서 막 우리의 새로운 중재안을 갖다가 열심히 설득을 해갖고 네타냐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너희 차례다. 이 하마스가 이제 이걸 수용해라라고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안 내용이 뭐죠? 네, 이 블링컨의 중재안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주 휴전부터 가지자.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철군을 해라. 그러면은 하마스는 인질 중에서 아무래도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분들부터 빨리 일부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지금 살아있는 인질들을 전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도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은 이제 3단계는 이 또 이미 돌아가신 그런 인질분들까지 시신까지 완전히 다 이 하마스에선 넘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재건에 협조한다. 이런 방향으로 3단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중재안을 제시하고 네타냐후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로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럼 그 다음은 하마스가 받아들여야 될 차례네요. 어떤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마스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항상
이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이 디테일을 보면은 하마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죠? 1단계에서 보면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철수하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네타냐후와 하마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와 이 내각 내 강경파들의 요구는 이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발본색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까지의 군사 작전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불씨는 꺼져 보이는데 그 잿더미 밑에서 지금 아직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불 끈다고 해봤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발 물러나자는 건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동안 계속 주장한 게 우리가 완전히 물러날 수는 없다. 우리가 물러나는 순간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에 이 병력을 남겨놓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중재안이 그걸 거의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아, 인구 밀집 지역에서만 물러나라는 빠져나고 요 핵심 요지에서는 계속 우리가 남아있겠다. 그 대표적인 요지가 어디냐면은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지대에 보면은 이 필라델피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눠져 있는 이 분계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검문소 유명한 이 라파 검문소가 있는데 여길 계속 장악하고 있겠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게 하마스가 그 전부터 계속 주요 물자를 보급받는 데가 이 이집트 국경 일대에 있는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쪽을 이스라엘이 계속 틀어주고 있겠다는 거는 이거 뭐 나가봤자 하마스가 다시 기사회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이제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자 지구의 남과 북을 잇는 도로 중에서 그 중간에 내차림 교차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길 계속 우리가 쥐고 검문하겠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 검문해 갖고 거기 하마스 잔당들이 있는지 다 색출해서 잡아내겠다는 의도를 보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로 가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위장 전술이다. 잠시 물러나는 듯 하면서 결국에 하마스를 다 수면 위로 끌어낸 다음에 일망타진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하마스는 아예 거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도 어떤 뭐가 받아들여지면은 하마스는 그런 데서까지 있어요? 다 철군을 하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그런 인질 석방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마지막 치적으로 남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역시 대선 판세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했다시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다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협조를 해갖고 이렇게 되면 그 치적이 바이든과 결국 해리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이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히고 있는 게 전당대회 하는데 밖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계속 시위하고 그렇죠. 회방 놓고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네. 근데 이게 해결되면은 그들까지 다 해리스의 가세에서 트럼프에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협조하는 듯 하면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에서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뜻하는 대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걸 최소한 그렇게 방치하겠다. 이런 손을 떼겠다. 네. 뭐 이런 방식이겠죠,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하고 관련지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란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어쩌면 하마스까지도 뭐 그런 생각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라는 게 이것도 역시 다들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또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얘기 좀 짤막하게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네. 반격을 해서 이 러시아 본토에서 지금 뭐 승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게 돈바스와 한참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 여기는 그동안 전혀 격전지라고 보이긴 어려웠는데 물론 전쟁 초반에 약간 침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돌격해 들어가서 지금 한 20km 이상 영내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중에 넣은 면적만 해도 되게 서울시 면적 정도까지 지금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절묘한 이 성동격서의
묘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은 돈바스 지역인데 네. 상관없는 지역으로 치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본토에서 제대로 전면전을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러면은 좋겠는데 지금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핵심이 모스크바니까 모스크바 가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길을 갖다가 계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20-30km 들어간 다음에 더 아주 심각한 진격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러시아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전력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이제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이게 러시아가 땅이 좀 넓습니까?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사실 뭐 서울시 면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보면 되게 큰 것 같은데 러시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약간 흠집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은 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모스크바까지 치고 들어갈 생각은 없고 이게 결국에 앞으로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협상의 패 전략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휴전 협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서로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를 놓고서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이만큼 다오 이런 식으로 흥정이 계속될 텐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 영토를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돈바스에서 이만큼 물러나라 라고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장악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재외공관장을 소집한 회의를 해갖고 여기서 또 계속 얘기한 것이 서방에서 지금 지원한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후방 몇백 킬로미터를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고 지금 러시아가 들어온 돈바스라든가 이런 쪽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써라 라고 지금 이걸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이걸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봐라,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가 자꾸 제한을 거니까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풀어달라. 이거는 또 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러시아군 후방을 때릴 수가 있으면은 이 장거리 미사일들이 굉장히 위력이 강하거든요. 아주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좀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부분에 뭔가 족쇄를 풀기 위한 또 카드였나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또 전쟁사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완전 엉뚱한 생각이었나 봐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 프랑스를 그냥 전격적으로 쭉 파리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냥 전쟁을 금방 끝내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좀 네, 뭐 이런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뭐 일반인들 좀 많은 그렇게 사람들의 희망이긴 생각을 한데 아무래도 그 정도 대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공세들도 뭐 최소 수십 개 사단들이 동원된 진짜 몇십만 명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의 전투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병력을 많이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뭐 기껏해야 한 2-3만 정도 빼낸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도 사실 오히려 돈바스의 무게추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돈바스에서 이 주 병력이 빠져서 그쪽을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오히려 역공으로 돈바스 쪽을 더 공격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 요지들이 많이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그런 식으로 대공세 펴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역량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아까 협상을 얘기하시니까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 근데 휴전 협상에 또 미국이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것도 달라지잖아요. 이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대선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11월 역시 미 대선이 기점이다. 여기서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 계속 얘기하는 게 당장 전쟁 끝내겠다 계속 당선되면 바로 번해왔으니까. 끝내겠다고 그러죠. 11월 이후까지 기다리면은 그 다음엔 반격을 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상황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야 돈바스에서는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니 다른 쪽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기다려보자 일단은 막아내면서 또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는 병력이 많은데 쿠르스크주 그쪽을 수복하려는 노력은 안 하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러시아도 지금
전선에 안 나가려고 해요. 다들 그냥 인구가 많다 보니 그나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지. 상당수 일반적인 병사들은 안 가려고 하고 원래 여기는 부차적인 전선이라서 그래서 징집병들을 보냈는데 자원병들이 아니라 네. 이번에 징집병들이 또 거기서 갑자기 된선이 맞고 잡혀가니까 또 그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자식 제발 좀 어떻게 돌려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용병들이 싸울 때까진 괜찮았는데 자국 국민들을 막 징집해 또 돈 받고 네, 일하겠다고 용병, 하는 사람들이 죄수, 왔을 뭐 때 자원병들이나 지금 이 돈바스에서 열심히 싸우는 거지. 딴 데에선 열심히 싸울 여린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또 이 이스라엘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는 미국 대선하고 관련지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얘기를 화제를 돌려서 우리 또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TSMC 이야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AMD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반도체가 AI 거품론하고 맞물려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도 최근에 한 일주일쯤 보니까 엔비디아도 굉장히 주가가 좋고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100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1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130달러까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부분 마크로 이슈에서 발생한 것이고 뭐 약간 블랙웰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시장이 다 공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역시 그래도 믿을 건 엔비디아 하면서 쫙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엔 최승병 박사님이 나오셔서 AI 거품론 실체 없다, 기술 괜찮다, 아직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요일에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서 실체가 있다, 거품이 있다, 엔비디아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데 결국은 이 테크 기업들의 기술력을 잘 인식을 해야 이게 진짜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들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뭐 주관적인 명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일리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TSMC는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당분간 탄탄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AMD예요. 근데 리사수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리사수라는 대만계 CEO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 거기가 지금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려고 인수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AMD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에서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리고 이게 약간 크리티컬하고. 근데 AMD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걸 거의 갖고 있어요. 일부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이빨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못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에 맞서서 AMD는 벌써 자신들의 AI 가속기 MI350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고 일부는 그래서 이 시장을 약간 점유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아직 이 엔비디아만큼 쿠다 생태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층에 아직 충분한 그런 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AMD가 그렇게 뒤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기술력 옛날 따져보면은 AMD가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HBM 얘기할 때도 이게 원래 AMD 쪽에서 만들었던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생산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꽃을 피운 건데 그리고 AMD는 워낙 오래전부터 인텔과 경쟁하면서 CPU 쪽의 역량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의 그래픽카드 라인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결코 밑바탕 기술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리사수가 또 AMD의 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지금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인수한 거는 미국의 서버 업체 GT 시스템즈라는 곳인데 요 얘기도 하기 전에 지난달에도 사실 그 핀란드의 사일로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를 갖다가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워낙 이 엔비디아 역량은 쿠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도 강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도 쫓아가고 하드웨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메꾸기 위해서 GT 시스템을 갖다가 인수한 것이죠. 자, 이게 상황 정리를 좀 해야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리사수
언니라고 우리 또 저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좀 관심이 아, 있어서 네네. 또 많이들 그렇게 별명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돌처럼 국내 팬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AMD가 값싸게 CPU를 내놔가지고 인텔이 맨날 인텔 인사이드하고 광고 엄청 하면서 비싸게 막 CPU를 내놨었는데 그거보다 거의 뒤지지 않는 CPU를 굉장히 싸게 막 내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기술력도 있고 싸고 그래서. 네. 그렇게 CPU를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까 또 엔비디아는 GPU잖아요. 네. GPU를 또 이쪽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전체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된 또 이게 이거를 GPU는 TSMC에서 갖다가 조립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U는 CPU 시장에 따라 있고요. 당연히 PC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AMD가 계속 그쪽에 주력해왔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옛날 인텔에 비해서 옛날 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도 인텔이 80% 먹었고 AMD는 그중에 20% 굉장히 값싼 진짜 거기는 매니아들이나 찾는 그런 가성비 좋은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 이게 거의 구도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AMD가 기존에 당연히 그래픽카드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의 그 사업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게 시장이 안 될 줄 알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I 가속기를 계기로 해서 이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제 AMD도 우리가 CPU에서 역전한 신화를 GPU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다시 이쪽에도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인텔을 갖다가 따라잡았던 그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 다시 되살려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AMD는 사실 CPU 설계할 역량이면은 사실 GPU도 기본적으로 역량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갖고 있던 탄신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공략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GPU를 만들면 네. 서버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GPU를 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서버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GT 시스템스가 서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AMD가 그 GPU 말고도 서버까지 시장을 진출하려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GT 시스템이 이 설계 부문이랑 서버 제조 부문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일단은 다 인수를 하고 우리가 제조 부문은 곧장 팔겠다. 제조 부분은 분산시켜서 이제 떨어버리고 우리는 그 설계 부분만 남기겠다. 그러니까 GT 중에서 이 설계 부문이 탐나갖고 이번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조 부문은 사실 이런 CPU나 GPU 제조 업체들은 서버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 CPU, GPU를 사가는 이런 서버 고객들과 충돌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죠. 삼성이 이 반도체 칩도 만들면서 이 휴대폰까지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이해 충돌이 날 위험이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애플에 납품하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라. 우리가 그거는 안 하겠다. 제조는. 우리가 탐나는 거는 설계 부분이다. 왜 설계가 중요하냐면은 설계는 우리가 그 설계안을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태계라는 거는 생태계 중심에 있는 이 기업이 이거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폭넓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만들고 그리고 TSMC에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라 TSMC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TSMC가 그 설계를 받아다가 만들 때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서로가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서버 업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업체들이 우리 칩을 받아다가 그냥 알아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서버 설계하고 그 기판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엔비디아 기술진이 가서 그거 설계할 때는 우리 칩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선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같이 기술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방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히는 거죠. 바로 그런 AI 전용 서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수많은 설계 엔지니어들 갖다가 확보하는 의미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시간에 강정수 박사 AI 시대 금요일 날 하는 그 시간에 슈퍼마이크로
아, 그렇죠.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게 미국 나스닥에서 되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슈퍼마이크로가 실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AI 기업 주가들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죠. 슈퍼마이크로가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기도 걸 서버 해갖고 업체인 거잖아요. 네, 하루에 20% 폭락했다가 또 갑자기 10% 폭등하고 이런 네. 롤러코스터 기업의 대표가 요즘 슈퍼마이크로죠. 근데 GT 시스템즈가 비슷한 기업인 건가요? 그러면? 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체급이 좀 다릅니다. 아, 이 슈퍼마이크로는 이 서버 업계에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통적으로 서버 업계의 강자라고 하면은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델, HP 여기가 큰 손이고요. 네네. 슈퍼마이크로는 그 전에는 사실 이름이 좀 덜 알려졌는데 데이터 센터 하시는 분들에겐 그래도 슈퍼마이크로가 상당히 여기 가성비도 좋고 서비스 요 품질도 좋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갖고 굉장히 시장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최근에는 슈퍼마이크로가 거의 이 3강 체제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관련 서버들을 확충하면서 그 파트너로 처음에 딱 슈퍼마이크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A100, H100 이거 나올 때 슈퍼마이크로와 제일 먼저 협력을 해서 이 A100, H100을 탑재한 서버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런 쪽에 대량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브릿지 역할을 하는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것이죠. 강정수 박사는 근데 사실은 이런 서버 업체들은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게 낙점해주면은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엔비디아가 가진 그런 기술력에 비해서는 약간 하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또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간 이런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비용 싸움이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가뜩이나 돈 많이 들겠는데 결국에 중요한 게 자기들의 운영 비용, 오펙스를 갖다가 줄이고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고 안정적인 서버를 저렴하게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중심인데 슈퍼마이크로는 그 부분에서도 델과 HP보다 한 수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이 AI 서버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컴퓨터 구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도 많지만은 이걸 냉각시키는 에너지도 엄청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 이게 다운되기 때문에. 근데 그 냉각 기술에서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순행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액냉식으로. 이 액냉식 기술에서 슈퍼마이크로가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렴하게 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서버를 공급하는 기술이 슈퍼마이크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슈퍼마이크로의 기술력은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할 만한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액체 냉각 솔루션 그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AMD 컴퓨터 한 대를 그 용산에 가가지고 좀 몇 가지 반조립을 사가지고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AMD에 좀 최신 CPU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순행식 쿨러를 장착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비슷한 거죠. 가정용 PC에는 순행식 쿨러가 많이 장착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 서버에도 그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캐비넷 렉이라고 하죠. 거기 있고 여기 컴퓨터들이 수십 대가 그냥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십 대를 동시에 그 순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 이게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저렴하게 그걸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슈퍼마이크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냉식이라는 거 물을 뿌리나요? 물 하나 담그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이제 공냉식 방법은 컴퓨터에다 에어컨을 계속 쏴주는 거죠. 공기를 냉각시켜서 막 시키는 거. 여기다 조금 더 진전된 거는 아예 컴퓨터를 냉장고 같은 데 집어넣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냉장고 같은 식으로 돼 있어 갖고 그 안에 시스템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시도한 게 서버를 아예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이걸 액침 방식이라고 하는데 액침 냉각. 실제로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면 그 물을 계속 순환시켜갖고 밖에서 식혀갖고 다시 찬물을 공급하는 이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푹 담근 걸 다시 빼서 해야 되니까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PC에서 많이 쓰는 대로 열이 많이 나는 CPU, GPU, 메모리 이런 데만 그 타겟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얼음 주머니 되는 거나 똑같죠. 그런 식으로 냉각시키는 이런 방식이 최근에 이렇게 다이렉트 직접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냉냉 방식인데 요걸 아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PU 쿨러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CPU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네, 물이 달잖아요. 순환하는 그 네. 자켓을 달고 거기서 물 파이프를 갖다가 뽑아내 갖고 이게 저 바깥에 열 교환기를 통해서 이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데이터 그런 식으로 센터에서도 하는 건가요? 각 케이스마다 다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는 호스가 물이나 다른 같은 액체 냉매가 들어가는 호스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CPU, GPU분을 덮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물이나 액체가 순환을 하면서 여기서 좀 뜨거워진 걸 다시 밖에서 식혀갖고 찬물이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삼겹살집 중에 이렇게 불판 달궈가지고 고기 굽고 나면 엄청 뜨거워지는데 막판에 요 가에 해자 같은 걸 만들어서 물 부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 같네요. 네, 뭐 아예 뭐 그것 말고도 아예 그냥 얼음을 갖다가 놔주는 데들도 있죠. 얼음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하죠. 예, 얼음을 계속 갈면서 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술이라는 게 네. 어떤 걸까요?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라면은 이게 물을 덜 쓰고 뭔가 냉각을 시키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좀 전기를 덜 쓰게 되나요? 어떤 그게 효과- 여러 가지 관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가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의 특성을 또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다 아시다시피 가끔 컴퓨터 몇 대가 다운되면 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1년 중에서 다운이 안 되고 안정적인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중에 한 번 다운되는 것도 사실은 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로서는 데미지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전에 모니터링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순환을 지금 이 냉각수가 잘 순환되고 있는지 어디 지금 서버의 부품에서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모니터링해서 중앙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지 지금 이상 징후가 있다 지금 빨리 이쪽은 셧다운 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보조 백업 서버 2 연결해 갖고 지금 이쪽 빨리 보수 들어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슈퍼마이크로는 하나만 따지면은 사실 기술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서 또 역량이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AI 가속기를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게 본인들의 메인 비즈니스인데 네. 그거를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요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 HP나 이 델도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쪽이랑도 지금은 협업을 합니다. 아마 뭐 초기에 슈퍼마이크로랑 먼저 협업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본 것이고요. 당연히 델과 HP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럼 GT 시스템은 여기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GT는 사실 비상장 기업이었고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 AMD는 좀 작은 파트너를 지금 인수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전체 네. 판에서는. 그러니까 제조는 이 작은 기업이니까 굳이 작은 기업 제조를 먹어갖고 우리가 다른 고객들과 관계 이제 좀 껄끄럽게 만들지 않고 제조는 그냥 화끈하게 버리고 우리는 그 설계 인력들만 필요하겠다. 그것만 딱 먹으려고 인수를 한 것이죠. GT 시스템은 사실 제조 쪽에서는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크게 존재감이 없는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마이크로나 HP나 델에 비하면은. 그렇군요. 설계 인력만 남겨서 그 기술력으로 이 커스텀 서버를 설계하고 뭐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같이 주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구상이네요. AI 가속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고객들마다 요구가 달라요. 당연히 고객들마다 만들려는 AI 시스템의 규모가 다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학습시킬 때랑 나중에 추론할 때랑 또 이 약간 구성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우리 가속기 쓰시면 그거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능력이 확실해야지만 고객들이 그럼 이번에 엔비디아 말고 AMD 써볼까요? 이렇게 좀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네. 지금 인수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번에 그 대만계 그 기술자들 파워에 네.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GT 시스템즈도 대만계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역시 컴퓨터 업계에서 대만, 그러니까 대만 TSMC도 대만계. 물론 뭐 대만이고. 중국계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저
엔비디아, 엔비디아 리사스도 젠슨황, 그렇고. 리사스 AMD. 네, 뭐 리사스와 젠슨하고 뭐 심지어 친척 막 이런 거지만은 이번에 인수한 GT 시스템도 이 CEO라든가 사장이 다 중국계입니다. 아, 제가 뭐 진짜 대만계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중국계는 맞습니다. 이 GT 시스템의 CEO가 프랭크 장 씨고요. 그리고 사장이 더그 후앙이라고 황씨입니다. 아, 젠슨황하고 혹시 뭐 관계가 아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황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네, 하여튼 여기서도 그래서 봤을 때 이 업계에서 이 컴퓨터 업계에서는 정말 중국계 인맥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아마 리사스와도 뭐 평소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가까웠다가 이번에 또 딜로 성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언제 한번 대만계 기술자들과 CEO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을 키웠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역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이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진짜 20년, 30년 기술이 축적되다 보니까 와 이런 식으로 업계 거물들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 네. 국민들이 됐는데 그 얘기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AM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GT 시스템즈라는 우리 좀 생소한데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네. 이 기업을 인수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정말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엔비디아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측면을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정도 전에 챗 GPT라는 것이 등장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딱 보여줬고 우리가 그냥 말 걸면 알아서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AI를 우리가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놀라서 전 세계가 뒤집혔잖아요.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AI 거품론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구글, 오픈 AI, 또 좀 넓게 보면 테슬라까지도 바로 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강정수 박사 모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설명해 주시겠다고 해서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게 생소한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란 말 없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대신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든 사실은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에이전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이나 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보험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 쪽에서 판단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접수된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떤 사고다, 뭐 어떤 상해다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 이런 걸 RPA라고 해서 이런 자동화 솔루션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하던 이런 자동화 분류를 인간이 해준다. 이것이 또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조금 나아가면 쉽게 더 설명을 하면은 사실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 또는 챗 GPT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테크놀로지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오면 이것을 흔히 말해서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이 프로덕을 이 시장에 맞게끔 딱 내놔서 저희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챗 GPT 그냥 백지만 따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뭔가 마술상자 같은데 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과 제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LLM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논쟁들이 뭐냐면 이것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했지만 MS-DOS가 있었어요. 도스가 있었는데, 네, 그걸 먼저 여기 파일을 지우려고 해도 딜리트 쳐야 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줬던 것이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윈도우인가요? 지금은? 그쵸. 지금의 윈도우라든지 맥킨토시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이 윈도우라는 걸 쓰게 됐었고 그 전에 도스라는 것은 명령어를 다 암기한 일부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GUI가 나오면서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화를 맛봤던 것처럼 지금 논쟁이 뭐가 붙고 있냐면 이 AI는 하나의 기술인데 이 AI에 어떠한 UI나 UX라고 하죠. 이걸 붙여줘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에이전트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챗GPT한테 그런 건 못해요. 나 다음 주에 오사카를 갈 건데 가장 저렴한 비행기 표를 찾아줘. 그거는 못하죠. 못하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I가 서치, 비행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구글의 구글 플라이트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익스페디아라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행기 표를 각자 뭐 찾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자기가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셔서 와서 결과값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물어본 것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툴과 결합해서 그 정답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것. 이것도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 독립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도구들, 이 도구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제 스마트폰에서 나 좀 있으면 점심 약속이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까지 여의도역까지 얼마 걸리는지 좀 알아봐줘. 그러면은 저의 티맵이나 네이버 앱을 켜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그 답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도 하나의 도구들이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에게 정답을 AI가 알려준다면 훨씬 더 제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기서의 UI라고 한다면 보이스겠죠. 목소리로 제가 한다. 이것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상대방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다가 이 에이전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 장비를 구매해서 무기를 구매해서 이러면서 이제 캐릭터를 발전시켜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보고서 상대방이 어떻게 저하고 대결을 펼친다. 이것도 AI 에이전트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또 자율주행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의 목표지까지 도달하는데 나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가속 페달과 그리고 센서에서 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목표지까지 나를 도달시켜줘. 이러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원래 사람이 했었는데 네네. 이걸 AI가 한다. 그럼 이것도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어서 에이전트는 대단히 폭넓게 지금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검색이죠. 검색에서도 생성형 AI가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 지금 이제 네네. 한국에도 이제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 9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SKT에서 퍼플렉시티랑 이제 서비스 결합을 하죠. 그래서 SKT 고객에게는 정확한 시점은 안 알려져 있지만 퍼플렉시티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검색 같은 경우에도 AI가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가지고 와서 언론사라든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데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게끔 이렇게 답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에이전트군요. 예. 종합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은 어디 내가 출장 가야 되는데 교통편을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비서를 쓰시는 분들이 기업의 CEO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기차 예약도 해야 되고 택시도 불러야 되고 네. 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나의 시간이 10분이 더 든다. 네.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난 비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서 역할을 하는 AI가 에이전트인 건가요? 그렇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정말로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가능해죠. 예를 들자면 오사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표도 알아보지만 비행기표가 가장 싼 것이 이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호텔도 같이 연결해서 그렇죠. 이 호텔은 이걸로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는 것. 즉 다양한 복수의 툴들, 복수의 앱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즉 오사카 203일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또 거기에다 저는 예를 들면은 피부 알러지가 커서 예를 들면 태양을 많이 쓰면은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선크림도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때 오사카 날씨를 계산해서 그때 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청 같은 데 들어가서 그때는 어느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을지도 계산해서 자 오사카 2박 3일 가장 저렴한 비행기로 이렇게 가시고 호텔은 여기 묵으시고 그날 선크림은 이 정도를 발라야 되니까 선크림 휴대용 요 정도를 가져가 주세요 라고까지 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말씀하셨던 비서처럼 여러 가지 툴들에서 여러 가지 앱에서 답을 종합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에이전트고 이때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AI가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AI로 글 쓰는 거 도와달라, 뭐 업무를 도와달라, 이거는 매우 이제 업무에 제한된 거고 정말 대중화가 되려고 한다라면 저희 부모님이나 또는 뭐 자녀, 뭐 20대나 30대나 다들 각자에게 필요한 숙제와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고, 이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나 오픈 AI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 얘기를 네. 좀 해주셨으니까 네. 그 얘기부터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에이전트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에이전트라고 하면 얘기해 예를 들면 거대 언어 모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챗GPT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했고 이거를 최근에 늘려서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로만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양궁에서는 누가 금메달 땄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탁구에서는 누가 금메달 땄어? 수영에서는 100m 또는 400m 계주에서는 어느 나라가 이겼지? 이걸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 오케이, 그 과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 구글 가서 내가 검색을 해볼까? 아니면 올림픽 위원회를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볼까? 올림픽 위원회가 훨씬 더 구글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해보고, 사실은 근데 두 개 다 들어가 봅니다. 두 개를 다 들어가 봐서,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예를 들자면 올림픽 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또는 뉴스 서비스, 뭐 ABC 뉴스라든지, ABC 뉴스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올림픽을 중계했으니까 ABC 뉴스에 가가지고도 검색을 해봐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다 같아. 그럼 요거가 정답이겠구나 해서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즉 최신 데이터를 빨리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죠. 외부의 툴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좀 멋있게 만들어내서 이번 메테 올림픽에서 승자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생성해 주는 것은 AI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른 툴과 결합됐을 때는 무한한 조합이 여러분 가능해지겠죠. 무한한 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검색에도 쓰이는 것도 다 에이전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딱 옛날에 그 수습 기자들이, 선배 기자들이 시키는 자료를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RA 조교한테 시켜서 조교가 해오는 일하고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일인 것 것들을 같아요. 이제 할 수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챗GPT가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치 GPT인데요. 네네네. 서치 GPT는 아직 10,000명의 테스트들만을 쓸 수 있고, 저는 그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벌써 챗GPT의 음성에는 인공지능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강정수가 누군지 말해줄래? 좀 쑥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정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도거 동문학을 전공한 후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음성으로 이거는 연결하시면 과거의 챗GPT 데이터가 죠. 아니라 최근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링크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위키페디아가 해서 저희 정보를 찾아갖고 왔고, 두 번째도 칸이라는 경향신문에서 저희 뉴스 최근에 인터뷰했던 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바이라인에서 뉴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 뉴스에서 가지고 왔고, 네 번째는 교보문고에서 제가 썼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음성에는 GPT-4.5의 음성에는 검색 기능이 한국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런 거는 지금 과거에는 LLM으로 할 수는, 그러니까 언어 모델로는 생성만 할 수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는 못 갖고 오는데, 최신 데이터, 제가 최근에 내었던 테슬라 책까지 가지고 와서, 또는 생성 AI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책은 무엇을 냈고, 뉴스에서는 어떤 인터뷰를 냈고, 위키피디아는 뭐가 있으니까 위키피디아 플러스 알파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떠한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언론사하고 제휴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작권 논쟁이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라든 몇 군데에서 학습을 할 때 우리 걸 그대로 가가지고 학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답변이 우리의 기사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픈 AI의 챗GPT하고 퍼플렉시티는 좀 다르게 언론사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테나스트라든지 보구가 나오고 있는 뭐 이러한 미국 또는 뉴요커라든지 이런 것을 콘테나스트 최근에 이제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오픈 AI하고는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권리도 주고,
그리고 서치 GPT가 곧 나오니까 검색의 결과를 우리 걸 인용해도 좋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계제료 같은 걸 주기로 했고, 퍼플렉시티랑도 계약을 했는데, 퍼플렉시티에서 이러한 곳에서 타임지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퍼플렉시티도, 그리고 한국에도 곧 오면은 아태 담당이 곧 한국 언론사들하고도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 검색의 결과에 인용할 수가 있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퍼플렉시티는 광고를 곧 도입할 건데, 광고 수익을 2자리 숫자 정도로 배분을 해주겠다. 비율로. 2자리 퍼센티지. 배분을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퍼플렉시티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태 담당이 다음 주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의 언론사들하고도 아마 계약을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의 틀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오픈 AI도 서치 GPT가 올해 말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미 음성에서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한국에서 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검색 시장에서의 큰 변화들, 여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변화가 이제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데자비 같은데요. 예전에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기 시작할 때 네이버가 나와가지고 네이버가 언론사들하고 제휴를 다 맺었잖아요. 한국 언론사들하고. 네. 그래서 네이버는 검색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기사를 네이버에 싣는 대가로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언론사들의 상당수가 또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또 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에 또 동전의 반대면은 네이버에 다 종속돼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지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이트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그 문제가 이슈가 있어요. 퍼플렉시티의 넥스트 버전에는 뉴스라는 것도 있고 쇼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소비될지는 뭐 예를 들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줘 뭐 이런 것들이야 검색 결과로 뿌려지는 건 뉴스 뭐 서비스 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오늘의 주요 뉴스를 그냥 명록별로 쭉 보여주고 거기서 그냥 소비를 해버리게 된다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약해줘. 그러면. 뭐 이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은 특히 또 예를 들자면은 한국은 이제 유사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가서 스크롤하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유사 서비스는 다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의 주요 언론사 5대 언론사랑만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가 계약을 해요. 그럼 사실 5대 언론사가 대부분 커버를 하거든요. 아주 가끔 쟁점이 다른 것만 빼놓고는 이러면 여기에서 주요 뉴스를 소비할 때 이 5대 뉴스 외에는 전혀 소비가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언론사들은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먼저 퍼플렉시티랑 계약을 하느냐, 누가 먼저 서치 GPT랑 오픈 AI랑 계약하느냐, 대단히 지금 한국에도 눈 모르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물밑 경쟁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미국까지 찾아가서 계약을 맺겠다는 기업들도 있고요. 언론사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도 내년 2025년에는 뉴스 소비에서도 지각 변동은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언론사들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컨테나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카피라이트 지금 저작권 논쟁하는 거는 답 나오는데도 재판 결과도 한 3년은 걸릴 거고. 근데 그 사이에 그 기술은 더욱더 진화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거 저작료 학습하는 데가 받는다고 해서 그건 과거 데이터만 받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오픈 AI랑은 아무런 협업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돈 받으면서 협업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가시성, 우리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이 인공지능이고 뭐가 하는 독보적으로 구독자가 많아서 뭐 어차피 뉴욕타임즈에서 다 소비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데는 오픈 AI랑 싸울 수 있고 사실 싸우다가도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의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오픈 AI라든지 또는 구글 오버뷰라든지 또는 뭐 이 퍼플렉시티랑 합의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노리고 있는 것은 헤비 유저들 하루에 한 100회 이상 검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SKT가 협업 파트너로 결정을 해서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확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매우 같이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가 SK텔레콤하고 제휴를 해서 SK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퍼플렉시티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컨텐츠가 거기 등장하지 않으면 네. 뒤처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KT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주에 퍼플렉시티 전체 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SKT의 초청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SKT는 이제 AI 서비스로 네이버를 이겨보겠다 이번에. 네. 뭐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판의 변화가 한국에서 사실은 되게 의외로 SKT가 이 수를 두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네이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뭐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한국 회사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 한국 서비스 쓰고 돈도 벌면 한국에서 버는 거고 한국 정부가 혹시 뭐가 잘못되면 규제도 할 수 있겠지. 독점 기업이라고 제재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픈 AI하고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돈도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한국 사람들도 그럼 다 미국 서비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네이버가 맨날 외치고 있는 게 수베린 AI라고 해서 소버린 AI 뭐 해가지고 일체 그 흔히 말하는 국뽕이죠. 네. 에서 한국 국적의 AI가 있어야 된다라고. 국적 AI. 예,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저도 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의미 있는 서비스가 기술 독립성을 위해서 저는 네이버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바라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AI 검색 서비스라는 Q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Q를 종종 사용하는데 답의 근거를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검색 결과가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이번 주죠. 음성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멀티모달 했는데 아직까지 음성으로 입력하는 것만 가능하지 결과를 물어보면은 다시 네이버 검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스크롤해서 봐야 돼요. 이러한 지금 부족한 수준의 어떠한 AI가 답을 생성해서 음성으로 다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물어보면 시각적으로 결과를 네이버 검색을 아예 해서 그냥 네이버 검색 창을 그냥 보여주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쟁 구도가 결정이 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대 언어 모델로 중국을 뺀다라면 결정이 났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 메타의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오픈 소스죠. 그리고 최근에 X.AI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록 2 이 수준이 지금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거든요. 여기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요 정도의 6개 정도의 그러니까 즉 커머디티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건 6개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걸 응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퍼플렉시티도 지금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방에도 쓰이고 있어요. 국방에도 쓰이고 있고 정말 다방면에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의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국방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로봇 산업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픈 AI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피규어 02가 나와서 BMW 공장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에이전트 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 서비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 검색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국방을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비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자칫하면은 대신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결정해주는 또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해주는 이미 이런 그거는 기술이 현실화가 나오지 않아요? 돼서 지금 많은 우려를 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격할 때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작년에 있었던 대량 미사일 발사는 AI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체인 해가지고 정보를 분석해서 이거를 그 정보를 우선 감지해서 각각의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 열감지 카메라 찍은 것, 뭐 여러 가지 드론에서 찍은 것을 감지해서 적의 동태와 적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리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대포를 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장군이라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워룸. 작전실 이런 데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 20-30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스펠, 복음이라는 AI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2명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2명 들어가 있으면서 미사일을 무려 10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 승인은 인간이 했어요. 지금 법적으로 유엔에서의 그 협약은 최종 승인은 인간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고, 미국도 공군이 작전 개념을 바꿔서 이건 공식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F-35가 뜨었을 때 과거에 드론과 F-35는 별도였죠. 왜? F-35는 다 인간이 조종하는 것 쪽으로 갔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AI를 썼던 건 뭐냐면 인간이 훈련을 할 때 시뮬레이션.
네, 네. 가상 전투기들이 적군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피하고 이런 것들은 AI를 썼어요. 근데 이제 AI를 어디다 적용하기 시작했냐면 뭐 엔두릴이라는 기업이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F-35하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로 날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드론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 날아갔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고체 엔진을 쓰게 되면서 드론을 만들었는데 F-35하고 같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AI 에이전트를 탑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F-35 인간이 조정하는 건 한 대만 날아가고 네. 나머지 6대나 7대는 AI가 조정하는 무인 비행기가 F-35하고 예를 들면 F-31, 뭐 32든 22든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이 친구가 같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적을 보면은 적을 더 빨리 탐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이 미사일을 쏘면 얘가 한 대 도저히 못 맞겠으면 자기가 날아가서 대신 맞아주고,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네, 대신 맞아주고, AI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 미사일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최종 작전권은 인간을 갖게 만들어 설계를 해놨어요. 네. 뭐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기 탱크 부대가 있으니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최종 명령을 이 35호에 있는 인간 조종사가 내리면 같이 드론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군의 그 공군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꿨고 여기에 대한 주문 제작이 지금 벌써 생산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인간 조종사와 함께 날아가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무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무인 비행기가 혼자 다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유엔에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편대를 이루는데 한 대의 인간 비행기만. 근데 이 인간 비행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F-35가 날아갈 때 이 드론 엔드릴에서 만드는 이 무인 전투기가 제작비가 100분의 1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한 배려도의 안정성 부분에서 비용이 완전히 절감됩니다. 그러네요. 사람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너무 기압이 세지면 또 네, 건강에 공기도 손상할 수 맞춰줘야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똑같은 마하로 날아갈 때 제작비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군으로 볼 때는 F-35 한 대에다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행기를 갖다 무진장 붙이면 미국 공군들이 정말 그 숫자가 진짜 벌떼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것을 갖추는 공군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어요. 엔드릴이라는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국방 개념이 완전히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AI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적에 대한 탐지. 지금 드론도 여러분 드론 조종사가 미국 너바다 사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날아갈 때 이 센서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줘서 너바다 사막에 있는 미국 공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자 여기다 폭탄을 쓸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목표가 생겼어요. 자, 35 조종사가 날아가면서 우리는 저기 앞에 있는 탱크 부대를 박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이 목표를 주면 에이전트 핵심은 뭐냐면 목표를 주면 이 목표를 최적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앱을 이용한다든지 검색을 이용한다든지 여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처럼 무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큰 목표를 지금 저것을 타겟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효용함수를 둘 수 있어요. 에이전트는 여러 효용함수인데 여기에 사람은 운전 여기 F-35에서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가지 주는 거죠. 최종 목표는 적을 공격하는 거지만 여기에 효용함수에서는 우리 F-35는 절대 다쳐서는 안 돼. 인간이 타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중간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지만 효용함수가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해서라도 대신 맞아서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에이전트가 같이 실행하면서 가게 되는 국면으로 지금 전쟁 개념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냥 사소하게 우리를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론 그 무인기들이 네.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를 겨냥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전쟁이 그러면 중국은 이걸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당연히 다 그거 하게 되면 군비 경쟁 되겠네요. 군비 경제에 대해서 지금 유엔에서 겨우 막아놓고 있는 것은 최종 결정은 그 작전 공간 내에서 인간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유엔에서 다 합의하긴 했어요. 근데 한 대만 날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서로 막 우리 무인 비행기가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론 요번에 전쟁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 중동 갈등에서 네. 나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갈등에서도 양쪽에서 드론 엄청나게 쏘는데 이 드론은 되게 1세대, 2세대 드론이에요. 속도가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 쏠 때 다 격추시켰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네. 되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근데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속도는 마하로 날아갈 수 있는 속도인 거거든요. 초속으로, 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갖다가 무인기로 만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가는데 중국과 막 뭐 곳곳에서 다 만들어서 막 수백 대씩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정말 전쟁의 개념이 미래 전쟁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위험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장해서 생각하면 전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방송도 대신 해줘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뭐 이 AI, UI, UX를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에그 시오리, 결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30년대 미국에서 케이크 믹스, 우리처럼 커피 믹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만 넣으면은 물만 타면은 그냥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안 팔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치즈도 사람들이 만들어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추장 된장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네네. 뭔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래서 1950년대 상품을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계란, 달걀 요소를 빼고서 계란은 너가 산 거를 갖다 거기다 집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도 에이전트가 100%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뭔가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달걀 요소는 마지막에는 인간이 가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봐줘 그랬을 때 그냥 결과로 띡 이거 하세요 하면은 뭔가 의심이 되잖아요. 옵션 1, 2, 3이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은 인간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주어지는 거고, 지금 군사작전에서도 에이전트를 갖다가 목표물이 저기 1, 2, 3이 보이는데 제가 뭘 먼저 공격할까요는 물어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에이전 구조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에그 시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달걀 이론이라고 해서 뭔가 인간이 그냥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위험성도 있고, 뭔가 모두가 그럼 인간이 할 걸 다 대신하면은 개발자들도 다 필요 없는 건데, 최소한 이렇게 코딩을 짜려고 하는데 코딩을 이렇게 짤까요? 이렇게 짤까요?는 물어보게는 해놓는 요런, 그리고 또 이런 작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또 에이전트를 2개를 겹쳐 쓰기도 해요. 에이전트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에이전트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오류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플 에이전트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지금 찾아내면서 지금 산업계는 이제 LLM 개발에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해서 거대 언어 모델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2025년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직장 상사한테 뭐 안을 가져갈 때 네. 절대 하나의 안을 가져가지 마라. 2안, 2안, 3안을 가져가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려라. 이런 거 배우는데. 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인간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CEO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정하는 역할? 결정하는 역할을. 그렇군요. 네. 우리 또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간이 해야 될 새로운 역할이 뭔지까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게 정말 AI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